통일부가 여야가 원내 지도부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오는 17일 재헌절 전까지 상임위 배분 등의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한편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의 사진을 공개하고 어민들을 북한으로 보낸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2019년 11월 그 송환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탈북 어민들 북한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통일부가 북한으로 그 주민들을 보낼 때는 보통 북송을 할 때는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을 남겨둔다고 하는데 이걸 공개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3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하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네. 처지가 좀 억울한 것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일정한 면피성도 있다고 봅니다. 면피성이요? 네. 2019년 11월에 있었던 북한 어민의 그 강제 소환 건은 사실은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그 내용이 전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순 사흘 만에 합동 조사를 마무리 지은 거, 기순 닷새 만에 북송한 거, 그 다음에 포성줄에다가 안대까지 채우고 대한적십자사가 아니라 경찰 대테러 부대가 송환한 점, 그 다음에 우리 영토에 들어온 사실상의 우리 국민을 갖다가 엄격한 조사와 재판 없이 감청 사실만으로 흉악범으로 단정하고 또 본인들이 기순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순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 정부가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덜러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합동 조사단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청와대 안보실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했듯이 안보실의 지침을 받아서 뒤치다꺼리하는 부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주무부수로서의 책임감, 또 그 국민의 시선 이런 걸 봐서 제가 볼 때는 면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면피성으로 통일부가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사진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흉악범 맞긴 하지만 귀순 의사가 있었다라는 그 당시의 의사와는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사진에 포착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통일부가 왜 무슨 의도로 이런 사진을 공개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지난번에 이제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신들이 수사한 결과 뒤집었잖아요. 사실상. 근데 뒤집으면서도 근거 제시하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하면서도 도대체 무슨 의도로 사진을 공개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잇따라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이게 정말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모종의 대통령실하고 교감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요. 저는 교감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억지로 북쪽으로 갔다. 우리가 북쪽으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다 이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추방한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도주를 사실상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 정선하라, 그러니까 배를 멈추라고 하는데 불응했고요. 경고 사격 후에야 배를 멈췄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내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북한에서 범죄 저지르고 16명 살해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다시 북송이 돼서 북한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안 가려고 저항하는 게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 가려고 저항했던 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근거가 되는 거죠? 그걸 왜 통일부가 이걸 지금 사진을 공개하는지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사진을 공개했다고밖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해온 오랫동안 지원해온 변호사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뭐 제 의견도 마찬가지고 그 변호사 의견도 그랬지만 한국의 보수 세력은 탈북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진보 세력은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탈북민을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서 매우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해경에 이어서 통일부도 입장을 바꾼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 전에는 귀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당시에는 못 믿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뒤바뀐 결론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냐? 이런 질문에는 선명한 설명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새로운 증거 없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가장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그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한 것은 저도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네. 이게 이제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세력이 탈북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단정이시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우리 영토에 들어온 우리 국민이라고 보면 되고 3일 만에 배를 강제 소독하고 다시 만에 송환하는 그거는 원칙에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통일부는 나름대로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순 어민들의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드러난 건데 통일부가 통일 관련 업무나 탈북민 관련 업무가 주무부서인데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정보에 어둡고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부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2020년부터 아마 정부 합동조사단에 이제 통일부가 참여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신들의 업무 영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켜나가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을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을 하고요. 정부의 관행을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부처의 역할과 능력과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통일부 관계자들이 좀 분발해야 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네, 뭐 하실 말씀 현실적인 있으신 문제를 것 같습니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 당연히 우리 국민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모르는 국민들 없을 거예요. 헌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16명을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황을 정부가 공개한 것만 봐도요. 2019년 8월에 오징어 잡이에 탑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장의 가혹행위에 반발해서 선원 3명이 선장을 살해하고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나머지 선원 15명도 살해했고요. 김책항으로 입항했다가 한 명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나머지 2명이 도주를 한 겁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해군에 자기는 북한에서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남쪽으로 올 생각이 있다. 귀순 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도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살해한 증거, 그럼 어떻게 증거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조사하는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 그 사법 체계 내에서 어찌됐든 처벌을 한다고 치죠. 그럼 16명에 대해서 재판 열어가지고 당신은 16명 살해했으니까 그러면 무기징역입니다. 아닙니다. 사형입니다. 그렇게 선고해서 또 감옥에 가둬요. 그렇게 가두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하고 실제 법과 원칙에 따르는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의 문제를 한번 같이 비교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북한 이탈 주민법에 보면은요. 네. 거기에도 구조에 보면요. 보호 대상이 안 되는 북한 이탈 주민이 명시가 돼 있어요. 첫째가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자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2항이 뭐가 돼 있냐면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난민법상으로도 보호 대상자가 안 돼요. 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럼 북한에서 무조건 넘어오면 다 우리 국민이니까 다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서도 월북해가지고 넘어간 사람들도 꽤 많아요. 많은데 북한에 또 범죄 저질렀다고 하면 추방 조치 그동안에도 해왔어요.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예,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안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입장 계속 요즘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요. 예.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를 조사를 한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은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감청 자료 갖고 얘들이 흉악범이니까 추방.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정부가 우리의 합동조사 당국이 조사를 해서 뒷받침을 하고 입증을 하든지 법률적으로 하든지 한 다음에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누가 넘어오든지 간에 알아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는 식으로도 국회가 가능하잖아요. 예. 제가 정부가 하는 일은 분명해야 된다. 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적 판단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그러니까 개인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증거가 있어서 자의적 판단이라고 아니 얘기하시는 수개월 겁니까? 동안에 아니 정부가 한 일이 수개월 걸리는 걸 사흘 만에 멈췄고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소독 처리했고요. 감청 자료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무고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라고는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감청 자료가 조사해서 확실한 보내자고 그것만으로 할수 다 있잖아요. 됩니까? 그러니까 그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건 미리 단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탈북 어민 북송 그 사안 이 사람이 흉악 범죄자라면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데는 두 분 다 공감대를 이루고 계신데 단지 그 북송하는 과정에서 너무 빠르게 그리고 이제 그 증거 자체도 너무 법과 원칙이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된 부분에 있어서의 의문을 제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쳤었고 그렇게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뒤바뀌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근거가 없는데 입장만 상황만 뒤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비살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는 당시의 대처가 완벽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여지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월북을 했다거나 월북 아니고 뭐 본인의 실수든 간에 바다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 다 지워버리고 지금 공무수행 중에 뭔가 북한에 끌려가서 사망한 사람처럼 지금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서 논리적으로 그걸 반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통일부 같은 예. 경우도 지금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절차가 완벽했다? 아닐 수도 있겠죠. 일부 서두르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범행 저지르지 않았고 선량한 사람이었고 인권 차원에서 아니, 그 넘어온 누군가 아시는 사람이었는데 거고요. 선량한 그런 사람이라는 방식으로 얘기는 자꾸 한 적이 몰고 없어요.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정부가 거예요. 증거와 절차 없이 문서 없이 일을 처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문서가 그런데- 없다는 건 뭘 근거로 아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보실장부터 해가지고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기순 의사가 없었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조사한 조사 결과도 사흘 동안에 뭘 했는지 뭐가 남아있는지 무슨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단순한 절도 사건도 며칠씩 조사를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고 하는 일을 하는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 예, 점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야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어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로 만났는데 협상을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재헌절 전까지는 해내겠다. 이렇게 이 정도에서 공감대를 이룬 상황인데 논의 과정에서 좀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재헌절 안에 이게 이루어질 거냐 안 될 거냐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협상.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당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도 앞서 이제 금통위에서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했다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뿐만 아니라 물가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대외 변수도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에 따라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들 더 이상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아마 인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을 거고요. 국회
원내 일당으로서의 책임감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절충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결국 이제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느냐 아니면 그걸 불능화시키느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검찰총장 역할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윤 대통령하고 검사실 함께했던 검사들이 전부 주요 요직, 특히 권력기관에 다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못하겠다. 그런 다음에 다시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견제 장치 하나 만들지 않고 그냥 맥없이 법사위원장 넘겨주고 또 사개특위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처럼 5대5로 가고 위원장 자리까지 넘겨주면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사개특위만이라도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정의당하고 통과시킨 것이긴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가자. 국회 의석 배분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별개다. 이러고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견제하려고 한다면 뭐 만약에 이제 법사위의 체계 작고 심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까지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법사위원장 자리에 의미가 상실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을 다수결로 선택하게 된다면 또 다른 견제 장치, 입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견제할까 봐 지금 겁이 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견제 장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걸 아예 불능화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할 것이냐의 사이에서 지금 접점이 잘 찾아지지 않는 것이다. 그 핵심은 결국 검찰이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권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뭐 하다못해 지금 사정전공 얘기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절충점을 신뢰를 갖고 찾는다면 전혀 불가능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처음 이렇게 발언을 할 때는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이나 다 민생이 어렵다, 빨리 타결해야 한다라는 말로 시작은 했는데 세부적인 조건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렇게 틀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다 네. 말씀하셨는데 원구성은 지금 결단만 남은 상황이에요. 이제 안건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법사위원장 두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하자는 예. 건데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게 입법 독주 아닙니까? 숫자 힘을 믿고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시키고 그다음 법사위원회 무력화시키고 그다음 법사위원회 안 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도 달랐어요. 그리고 회기 쪼개기 하고 불법 사보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민주당에게 사개특위에 5대5 의원을 동수로 하고 위원장 달라는 국민의힘 요구는 저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신뢰를 상당히 상실했기 때문에 나온 뭐 어쩔 수 없는 뭐 궁여지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지금 주요 상임위 배분과 관련된 겁니다.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무슨 뭐 정보위원회, 그다음에 현안과 관련된 행정안전위원회, 기재위원회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11대 7의 원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민주당 원내대표부가 네. 사개특위와 관련된 부분만 결단을 내리면 바로 합의가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3, 4일이라도 가능한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에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회동을 가졌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권 원내대표가 어제 저희 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과 여러 방면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특정 시점에 만났는지 여부와 어떤 대화를 나눈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줄 수가 없다. 그 입장은 이번 우리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권 원내대표 일단 뭐 대통령과 소통은 하고 있지만 발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회동 후에 이번 의총에서의 결정이 윤심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결과였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이 곧바로 관철이 되었다면 네.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원래 이제 원내 대표실은 대통령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합니다. 언론에 알려지는 것보다도 훨씬 밀접하게 거의 매주 단위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원내 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이 됐는데 대통령께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만나서 저간의 사정도 설명하고 당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대통령께서 당의 지금 변화된 상황에 어떤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요. 만났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가 더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단정 짓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러면 회동 후에 이렇게 의총이 있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의중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은 됐을 수 있다 이런 있죠. 의견이신 예, 건가요? 대통령께 보고드렸다. 당의 지금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지금 당헌 당규에 대한 해석 부분들도 당내에 주류 해석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당에서 합의해서 논의해서 하시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네. 당내 소속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신뢰를 할 수밖에 없죠. 신임을 줄 수밖에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묵도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당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도 메시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말리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또 동의하는 거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어찌 보면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나는 개입할 뜻이 없을 뿐더러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집권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당대표를 윤리위가 징계하는 그리고 명백한 사법적인 어떤 판단이 있는 사안도 아닌 것에 대해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는 거. 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정치 관행상도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권성동 원내대표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직무대행 체제로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윤 대통령하고 권 원내대표하고 만난 거고요. 그리고 선수 모임하고 월요일 선수 모임하고 의원총회 했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그렇게 조용하게 그 많은 의원들이 별로 그렇게 큰 반발 없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다 정리될 수 있겠어요. 아마 정치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통령의 뜻이 저는 뭐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됐든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당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반발할 여지 만들지 않고 좀 출구를 뚫어두는 방향으로 현 상황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침묵도 메시지다. 그 침묵이 의원들의 또 침묵을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상황들을 보면서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불렸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또 다른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당권에 도전하는 어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의원들의 행보가 돋보이는 지난 주말이었는데 장제원 의원이 의총에 또 불참을 해서 권성동 의원에게 좀 이렇게 그 침묵을 통해서 힘을 실어준 게 장제원 의원과의 어떤 미묘한 기류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평론가님 어떠세요? 원래 뭐 절대 권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권력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실 소문처럼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장제원 의원 사이에 뭔가 미묘하게 이제 생각 차이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려스러운 현상이기도 할 거예요. 당이 이렇게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장제원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지 모임 1,100명 이끌고 산악회 모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당을 빨리 수습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도와주거나 역할을 하는 걸 해도 모자랄 판에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런 걸로 비춰줄 수 있잖아요.
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네. 일종의 좀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차기 당대표를 뭐 노리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신들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를 아직까지 뭐 명백하게 제가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게 나중에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노골화될 경우에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권력에서 또 권력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그 주말 회동 때 직무대행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의중을 나타낸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우회적으로 반대를 하려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해석도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의총에서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한 것이 그런 것 역시 무언의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게 아니냐. 어찌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직무대행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장제원 의원이 좀 더 가까운 그런 해석을 하는 시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당에 위기 상황이 왔는데 네. 그러면 조기 전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당은 당규대로 가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한 군데로 수렴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시는 걸로 보면 되고 이 사안 자체는 네. 지금도 마무리된 사안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의 행보 문제가 있죠. 그다음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건데 이게 6개월 이상 걷지는 않을 겁니다.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 몇몇들이 있어요. 네. 시기에 따라서 출마자들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내년 6월 전대로 가면 제가 볼 때 7, 8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임시전대를 하면 한 서너 명 수준이지만 그래서 출마자들이 몇 명이 가지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당 지도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체제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폭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어디서 어떻게 폭파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정치 상황이 복잡할수록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이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땐 당헌 당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정통성의 문제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주장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어디로 튈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황 관리를 해가면서 출구를 모색하는 게 지혜롭다. 그렇게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당권 계속해서 뭐 조기 전대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 다양한 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고 지금 이대로 이제 갈등을 좀 수습해야 한다라는 사람은 또 거기에 많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같은 현안을 놓고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차기 당권 주자라고 또 크게 꼽히는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지 않겠습니까? 뭐 김기현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 공보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안철수 의원 첫 정책 토론 열었을 때 친윤계 의원들 굉장히 많이 모이고 거의 뭐 의총 방불케 할 정도로 뭐 40명 가까이 의원들이 모였다. 이런 것들 저희가 어떤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눈도장 찍기인가요? 그리고 몸풀기를 한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빠르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준석이 던진 공을 누가 받아 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준석이 던진 당의 일정한 혼란들이 너무 나중에 조금 더 천천히 이루어져도 될 현상들을 좀 앞으로 당겨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당장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 때 보이는 모습, 그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지금 나타나는 모습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집권 여당으로서 일단 힘을 굉장히 탄력을 받을 텐데 사실 지금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에서의 어떤 구심력도 조금 사라진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차기 뭐 당대표를 노리든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빨리 몸풀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여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썩 보기 좋은, 그러니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끊임없이 당이 계속 흔들리면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은 좀 어찌 보면 확실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개혁 작업이든 정책을 좀 힘있게 추진해야 될 텐데 좀 그 힘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보여지는 드러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그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썩 좋고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얼굴 도장 찍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얼굴 도장을 안철수 의원에게 찍기 위해서 의원들이 모였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면 안철수 아니요, 다 의원 찍겠죠. 서로 그냥요. 예. 안철수 의원이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나서 입지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당내 기반이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 많은 의원들이 모였다라는 게 이제 그만큼 좀 세력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뭐 눈도장하고 세력화는 좀 다른 차원이겠죠. 예. 일단 먼저 가서 조금씩 서로 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은 이르다. 네, 그러니까 예. 본격적으로 뭔가 등판을 하기 시작할 무렵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원들 입장에선 뭐 이 의원 모임에도 가고 저 의원 모임에도 가면서 분위기를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그걸 지금 그거를 세력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원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들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와 손을 잡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의 분석에 동의하고요. 정치 행사를 하면 40명 정도 왔으면 그중에 절반 정도는 그냥 온 겁니다. 그냥 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A 후보한테도 가고 B 후보한테도 갑니다. 특히 당권 경쟁을 앞두고 있을 때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주요 후보라고 하면 당권 경쟁을 앞두고 주요 후보라고 하면 네. 짧은 시간 내에도 지지세를 확보하는 게 사실상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영 그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개인적 지지냐 아니면 그 사람을 미는 뒤에 뭐가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6월이라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남은 거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 가능하고요. 안철수 의원은 이 정치 이념 스펙트럼상으로 보면 중도 성향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비록 좀 일정 부분 퇴색한 부분은 있지만 새 정치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아까 그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국민의힘이 완전한 보수 회귀를 국민의힘이 보수로 회귀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그 대안으로 안철수 의원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해서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당권 경쟁은 그러니까 세력을 많이 진 사람도 중요하지만 네. 미래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정치의 화두를 선점하는 사람도 역시 그 정도로 힘을 가질 수 있다. 두 가지 예. 축을 동시에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당권 주자들이 어떤 행보를 가질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 뭐 어떤 식으로 향후 대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서 이 내용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 시위를 했다. 그런 보수 유튜버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서 화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임용을 가족이랑 문제 짓는 건 연좌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일단 그 이전에 민간인이 뭐 대통령 순방에 뭐 같이 동행했다. 그리고 뭐 육촌 외가 쪽에 육촌이 뭐 대통령실에 채용됐다.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나오니까 네. 저렇게 썩 여론에 좋은 반응을 일으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대통령실에서 연좌제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전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보수 유튜버가 굉장히 극우 성향을 띠는 그런 이제 채널을 운영하다가 그 채널이 영구 정지되는 일까지 발생했고 또 동영상을 제작하는 플랫폼을 운영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거기 이제 누나가 같이 직원으로 일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함께 정치적 뜻을 같이 하거나 함께 뭔가를 관련된 일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회사를 다니다가 작년 11월에 대선 캠프에 들어갔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지금 대통령실에 갔다. 이 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생이 하는 일과 무관합니까? 이렇게 연좌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치적으로 무관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뭐 대통령실 그만둔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예. 하여튼 계속 이렇게 대통령실 인사가 잡음에 휩싸이는 것,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누나 역시 그 동생 유튜브를 같이 또 진행을 한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에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들도 지금 뒤늦게 좀 드러나다 보니까 논란이 됩니다. 인사 논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의혹이죠. 이제 그 동생과 누나가 정치적 공동체인지 예. 동맹관계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누나라고 해서 동생이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런 뭐 과격 시위를 하는 학생기 시위를 하는 유튜브의 누나라고 해서 단정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너무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이런 논란은 사실은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없으면 좋은데 논란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가는 거는 제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누나가 동생에게 설득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제가 볼 때 개인사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제기된 그 자체만 하더라도 본인은 부담을 느낄 거라고 봐요. 예. 보고 어떻게든 상황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거는 이 시대에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